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0일 패망하는 일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망하는 일본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08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50일 패망하는 일본. 하루는 일본 헌병이 나를 찾아왔다. 다짜고짜 헌병대에 가자는 것이다. 나는 내 사정을 말하고 출두하기 어렵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하면서 덮어놓고 가자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인력거를 불러서 낭민정 아래 집과는 등 사이 가까운 헌병대에 갔다. 가슴이 서늘하다. 머리카락이 총총히 뻗는 것 같다. 도대체 병든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이렇게도 부조연한 몸을 끌고 어마어마한 헌병대에 출입하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기가 막힌다. 사건은 의과대학 출신인 이군이 자기 고향인 함남 갑산에서 무슨 일을 하려다가 탈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군과 나와는 막역의 사이라 하여 나도 그 연루자의 한 분자라고 간주하고 위협과 공갈을 마구한다. 바른대로 불지 않으면 고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조용히 말을 하였다. 이 사람은 하늘에서 천형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한 까닭으로 이 천형을 받는 날까지는 이 지상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요. 또 그러한 일은 건강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가사 그러한 일에 내가 열정을 쏟아 놓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병든 나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요. 얕은 나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헌병대 창고에서 하룻밤의 감방살이를 하고 다음 날에야 그네들이 말하기를 병보석이라 하면서 집에서 근신하고 있으라고 집으로 가라는 것이다. 이럴 때 병이 들지 않았더라면 영락없이 당할 일이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병이 들지 않았더라면 사내 자식으로서 한 번은 조국 광복에 맹맥한 열혈을 쏟아서 행동을 하였으리라 생각하여 보았다. 늑대 같은 외놈들은 그 마지막 단말마의 패망을 마치 조국 광복의 민족 정신에 불타는 지사들의 소치인 양 광분하여 애매한 사람을 검거하는 비상선을 치고 날뛰는 것이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외놈들이 날뛰니까 외놈들의 앞잡이 조선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외놈보다도 더 흉악하게 주구 노릇을 하면서 동포를 못살게 굴면서 외놈들의 앞에 동포를 제물로 묶어놓는다. 일본의 초조란 전시태세의 마각은 점점 그 소아병적인 히스테릿한 신경질로서 사람들을 못살게 군다. 정의와 무적을 자랑하던 광동군은 넓고 넓은 북만의 대평원에서 소련군과 싸우지 못하고 패퇴해버리고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소련군은 벌써 한북당
청진에 상륙하고 말았다. 하루는 아우가 청진 전쟁의 모습을 목숨을 걸고 도망 나온 피난민들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늘에서는 비행기의 폭격이 소낙비 퍼붓듯이 내려갈기며 바다에서는 한포 사격이 마당질 나듯이 갈겨버리는 데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지옥의 단말마 바로 아비규환의 그것이라 한다. 나는 전쟁이라는 것이 인류의 최대 비극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어디까지나 인간성을 무시한 무자비한 파괴란 것을 몸에 배도록 깨달은 동시 내 땅 위의 사실을 보고 통절히 인식하였다.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전쟁이라는 무엇이든지 파괴하는 야만적 행위는 피차가 서로 피하야만 한다는 것도 인식하곤 하였다라고 챕터 51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일본 헌병이 나를 찾아왔다. 다짜고짜 헌병대에 가자는 것이다. 나는 내 사정을 말하고 출도하기 어렵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하면서 덮어놓고 가자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인력거를 불러서 낭민정 아래집과는 등 사이 가까운 헌병대에 갔다. 가슴이 서늘하다. 머리카락이 총총히 뻗는 것 같다. 도대체 병든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이렇게도 부자연한 몸을 끌고 어마어마한 헌병대에 출입하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기가 막힌다. 라고 챕터 51을 열고 있는데요. 하우는 이미 챕터 41 형사의 호출편에서 언급했듯이 고등계에 출두했던 경험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헌병대에서 찾아왔네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사유도 말하지 않고 헌병대로 가자고 했나 봅니다. 그러나 하우는 몹쓸 병으로 투병중에 있으니 출두가 어렵다고 해명을 했으나 통하지 않자 인력거를 불러 알이 살고 있는 낭민정 근처 헌병대까지 갔나 봅니다. 하지만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서야 하는 현실에 기가 막혔던가 봅니다. 여기서 헌병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아래 경찰 업무를 맡아보는 전투 지원 병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라고 하는 것은 일의 경위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덮어놓고 바로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출두라고 하는 것은 관청 같은 곳에 몸소 나아가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력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수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낭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낭민정이 있던 함흥부의 성 서쪽 모퉁이에 있었는데 임진왜란에 불타 없어졌으나 그 거리를 일본에서 차용하여 지정한 행정구역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사이라고 하는 것은 등거리와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개념으로 가까운 곳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의과대학 출신인 이군이 자기 고향인 함남 갑산에서 무슨 일을 하려다가 탈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군과 나와는 막역의 사이라 하여 나도 그 연루자의 한 분자라고 간주하고 위협과 공갈을 마구한다. 바른대로 불지 않으면 고문을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연인즉슨 하운과 막역한 사이에 의과대학 출신 이군이 함남 갑산에서 정치적 의미를 꾸미다가 탈로가 나서 하운도 한 패거리가 아닌가 하는 혐의로 출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민주화라는 제도적 박거의 시절이었으니 얼마나 위협하고 협박을 했을까요? 간담이 서늘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하운이 계질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꼼짝없이 봉변을 당하고 말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개똥도 약이 될 때가 있듯이 문둥병이 도움이 되기도 하네요. 여기서 함남 갑산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북동쪽에 있는 군으로서 내일은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라는 말을 탄생시켰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탈로라고 하는 것은 감추었던 사실이 드러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막역이라고 하는 것은 막역하다의 어근으로서 허물없이 대단히 친밀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루자라고 하는 것은 남이 저지른 죄에 관련된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분자라고 하는 것은 각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가진 최소의 단위 입자를 뜻하나, 여기서는 소속이나 정치적, 사상적, 경향, 노선 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을 이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여김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갈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고 을러댐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것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하였다. 이 사람은 하늘에서 천형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한 까닭으로 이 천형을 받는 날까지는 이 지상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요. 또 그러한 일은 건강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가사 그러한 일에 내가 열정을 쏟아 놓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병든 나를 상대하지 않았을 것이요. 여하튼 나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운이 취조하는 헌병에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던가 봅니다. 자신은 하늘이 주는 벌을 받은 문둥이라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설령 했다 손치더라도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하고자 했겠느냐는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운은 그러한 변명을 하면서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거사에 함께 못한 것이 한스럽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천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형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지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특성이 있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가사라고 했는데 가사는 진실한 체하다, 그럴듯한 체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여하튼이라고 하는 것은 앞 내용을 막론하고 뒤 내용을 말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헌병대 창고에서 하룻밤의 감방살이를 하고 다음 날에야 그네들이 말하기를 병보석이라 하면서 집에서 근신하고 있으라고 집으로 가라는 것이다. 이럴 때 병이 들지 않았더라면 영락없이 당할 일이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병이 들지 않았더라면 사내 자식으로서 한 번은 조국 광복에 맹맥한 열혈을 쏟아서 행동을 하였으리라 생각하여 보았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운의 논리적인 변명에 수긍이 갔던지 헌병대 창고에서 하룻밤 지새우고 병보석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풀어주면서 집에서 그러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근신하라고 했던가 봅니다. 돌아오면서 하운은 자신이 천형의 굴레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조국 광복을 위하여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소회를 밝히네요. 이만하면 애국자 맞지요? 여기서 감방살이라고 하는 것은 감방살이의 비표준어로
죄를 짓고 감방에 갇혀 지내는 일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류 중인 미결수가 병이 날 경우 그를 석방하도록 하는 일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출근이나 등교, 직무 따위를 하지 아니하고 말이나 행동을 삼감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락 없이 했는데 조금도 다르지 않고 꼭 같게라는 뜻이 되겠고요.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맹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로서 눈길이나 행동으로 말없이 은근한 정을 나타내는 모양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혈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끓는 피라는 뜻으로 열렬한 의기, 뜨거운 정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늑대 같은 외놈들은 그 마지막 단말마의 패망을 마치 조국 광복의 민족 정신에 불타는 지사들의 소치인 양 광분하여 애매한 사람을 검거하는 비상선을 치고 날뛰는 것이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외놈들이 날뛰니까 외놈들의 앞잡이 조선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외놈보다도 더 흉악하게 죽은 노릇을 하면서 동포를 못살게 굴면서 외놈들의 앞에 동포를 제물로 묶어놓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본 패망 일보 직전이라서 마지막 발악을 하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며 실적을 올리기 위한 엉뚱한 사람까지도 체포 구금을 일삼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덩달아 뛴다는 속담처럼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조선 끄나풀이 더 행포를 부렸던가 봅니다. 어디가나 그런 물건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여기서 늑대라고 하는 것은 포유류 갯과에 속한 종이라 할 수 있겠고요. 외놈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 특히 남자를 얕잡아 이르던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마라고 하는 것은 숨이 끊어질 때의 마지막 고통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 져서 망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개성이나 문화적 특성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민족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려는 드높은 뜻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고요. 소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까닭으로 빚어진 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분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듯이 날뛰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애매한 했는데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명하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거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질렀으리라 의심을 받는 사람을 잡아 억류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비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히 지정하여 비상경계를 구하는 구역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잡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매여 그 밑에서 끈아풀 노릇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흉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음흉하고 악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주구라고 하는 것은 남의 시킴을 받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따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포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쓰는 여러 가지 음식을 뜻하나 여기서는 희생양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초조란 전시태세의 마각은 점점 그 소화병적인 히스테릿한 신경질로서 사람들을 못살게 군다. 정의와 무적을 자랑하던 광동군은 넓고 넓은 북만의 대평원에서 소련군과 싸우지 못하고 패퇴해버리고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소련군은 벌써 한북당 청진에 상륙하고 말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항복 직전에 일본은 초조한 나머지 점점 극단적인 마각을 드러내고 소화병적인 히스테리를 보이고 천하무적이라고 자랑하는 중국에 주둔하던 광동군은 북만주 대평원에서 소련군에게 싸움다운 싸움 한번 못해보고 후퇴하고, 그러는 사이 어느새 소련군은 함경북도 청진에까지 밀고 내려왔다는 이야기지요. 이때부터 우리의 조국의 두 동강의 조짐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기서 초조라고 하는 것은 애가 타서 조마조마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마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달이라는 뜻으로서 음흉한 흉계를 드러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병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행이 유치하고 감정이 극단적으로 흐르기 쉬운 것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히스테리라고 했는데 정신적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병적인 흥분 상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맞지 않은 일이라면 아주 사소한 것에도 못마땅해 하거나 불쾌해 하는 성질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예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날래고 용맹스러움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겨루거나 상대할 만한 적수가 없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광동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관동군은 남만주 철도 및 주변 부속지를 수비와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주에 상주했습니다. 광동군은 1919년 광동부 사령부가 신설되면서 관동청, 관동도독부로부터 독립한 관동군은 일본 육군의 지휘를 받은 소련 남하를 견제하면서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전쟁을 준비하였다 하겠습니다. 관동군 사령부는 만주 침략의 천병으로 일본군의 정예 부대입니다. 그리고 북만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만주 지방의 북부 지역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대평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고 평평한 들판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태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 지고 물러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청진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북도 북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륙이라고 하는 것은 배에서 내려 육지로 오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아우가 청진전쟁의 모습을 목숨을 걸고 도망 나온 피난민들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늘에서는 비행기의 폭격이 소낙비 퍼붓듯이 내려갈기며 바다에서는 한포 사격이 마당질하듯이 갈겨버리는 데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지옥의 단말마, 바로 아비규환의 그것이라 한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하나밖에 없는 아우가 전황을 알리는데, 청진의 하늘에서는 기총소사를 소낙비 퍼붓듯 하고 바다에서는 한포 사격이 마당질하듯 갈겨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그 모습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것이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라고 조금 뻥도 쳤나 봅니다. 하지만 굳이 뻥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쟁터라는 게 다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피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나는 백성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폭격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려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인마를 살상하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한포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군함에 장비한 화포에 의하여 지상 또는 해상 표적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격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당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나달을 거두는 일을 이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괴롭거나
더없이 참담한 환경이나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참혹한 지경에 빠져 고통받고 울부짖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쟁이라는 것이 인류의 최대의 비극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어디까지나 인간성을 무시한 무자비한 파괴라는 것을 몸에 배도록 깨달은 동시에 내 땅 위의 사실을 보고 통절히 인식하였다.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전쟁이라는 무엇이든지 파괴하는 야만적 행위는 피차가 서로 피하여야만 한다는 것도 인식하곤 하였다라고 챕터 51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하온은 전쟁을 통해 커다란 깨달음과 소신을 갖게 되었던가 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쟁만큼은 서로 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니 막아야만 하겠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나 봅니다. 어느 누군들 전쟁을 반기겠습니까? 전쟁광 히틀러나 푸틴 같은 위인을 빼고 말입니다. 늘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프고 비참한 일이나 사건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무자비라고 하는 것은 냉혹하고 모질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괴라고 하는 것은 때려 부수거나 깨뜨려 헐어버림을 이루는 말이 되겠고요. 통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에 사무칠 정도로 절실하게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야만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정도가 뒤떨어지고 미개한 것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차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의 양쪽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44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2 피난 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